예, 고물상 집안 돈이라 그런지 돈에서도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솔직히 근본 없는 집안 돈 쓰려니 내 품위가 다 떨어지는 기분이야.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이 충격적인 배신. 5년 동안 4명의 아파트에 공짜로 살며 매달 수백만 원씩 챙겨가던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호의를 냄새나는 돈으로 치부한 그 고귀하신 근본 앞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나는 돈 없이 얼마나 품위 있게 사시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올해 37살 결혼한 지는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저는 고물상에서 시작해 지금은 번듯한 리사이클링 기업을 일궈내신 친정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부잣집 외동딸이라며 부러워들 하지만 제 꿈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5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할 때도 시댁의 형편이나 조건 같은 건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성실함 하나만 믿고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요. 따스한 오전 햇살이 거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시어머니 조혜자 여사의 웃음소리가 현관문 밖까지 흘러나옵니다. 어머, 조 여사님, 이 찻잔 좀 봐요. 문양이 어쩌면 이렇게 고풍스러워?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연신 감탄을 내뱉고 계시네요. 별 말씀을요. 대대로 학자 집안이라 그런지 저는 이런 수수한 게 손에 익어서 말이죠. 어머니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은 달라. 안목이며 품격이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지인들의 칭찬에 어머니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으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니가 입고 계신 부드러운 실크 원피스도 손님들께 대접하고 있는 저 비싼 보이차도 심지어 지금 이분들이 앉아 있는 이 넓고 깨끗한 아파트까지 전부 제 명의이고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저분들은 꿈에도 모르시겠죠. 손님들이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거실의 대자로 누우며 저를 부르십니다. 예, 지훈아. 아까 그 케이크는 어디서 샀니? 친구들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미리 예약해서 사온 거예요. 그래, 역시 내 입맛을 아는 건 너뿐이구나. 저는 조용히 다가가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어머님, 이건 이번 달 용돈이에요. 친구분들 만나실 때 부족하지 않게 쓰세요. 아유, 뭘 이런 걸 매달 주니. 민망하게 시리. 입으로는 민망하다고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손은 이미 능숙하게 봉투 안의 두께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내가 밖에서 허름하게 다닐 순 없잖니. 고맙다, 지훈아. 어머니는 봉투를 품에 꼭 안으시며 만족스러운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가 떠오릅니다.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시댁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명의로 사두었던 이 아파트를 내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도 사돈댁인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며 흔쾌히 자금을 보태주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학자 집안의 자존심을 지키실 수 있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챙겨드린 것이요. 집에 돌아오니 퇴근한 남편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어머니 댁 다녀왔다며. 응, 어머님 친구분들 오신다고 해서
간식 좀 챙겨드리고 왔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나 사업 실패하고 우리 부모님 고생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기야.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어머니도 밝아 보이셔서 다행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집 벌써 풍비박산 났을 거야.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갚긴 뭘 갚아? 우리 현우 씩이 안 죽고 다시 일어서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지. 남편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응,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자기랑 장인어른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위가 돼야지.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도 우리 가족의 평화와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다면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이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제 소중한 친정을 향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낡은 트럭 한 대로 동네 고물을 줍고 다니셨죠. 비바람 치는 날에도 묵묵히 폐지를 줍고 쇳덩이를 옮기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은 까맸지만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자수성가하셔서 지금의 번듯한 리사이클링 기업을 만드셨으니 말이에요. 아버지는 유독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셨습니다. 우리 이서방 사업 안 돼서 마음고생 많았지? 자, 이거 타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힘내보게나. 아버지는 남편에게 외제차 키를 건네주셨습니다. 남편의 기가 죽을까봐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며 큰 마음 먹고 사주신 선물이었죠. 남편은 새 차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와, 장인어른,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차를 다 타보네요. 여보, 나 정말 장인어른께 잘해야 돼, 그치? 응, 자기야. 아빠가 자기 진짜 많이 생각해서 준비한 거야. 저는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조혜자 여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조혜자 여사는 마당에 세워진 남편의 새 차를 훑어보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차는 번지르르하니 좋구나. 근데 얘, 지훈아. 네, 어머님. 어제 내 친정아버지랑 통화하는데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크고 투박하시니? 아무래도 현장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목소리가 좀 크신 편이죠. 조혜자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귀가 다 따갑더라. 사돈댁 분들은 다 좋은데 가끔 보면 말 섞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어. 교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표현은 투박하셔도 마음은 정말 따뜻하세요. 제 대답에 조혜자 여사는 비웃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음만 따뜻해서 뭐하니? 겉으로 드러나는 품격이 있어야지. 너도 그래. 옷은 비싼 걸 입어도 어딘가 모르게 태가 안 나. 역시 환경이 중요한 법인데 고물상 집안에서 자랐으니 오죽하겠니? 어머니의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우리 가문 전통이며 예법이며 가르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남들이 너 보고 근본 없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내가 대신 부끄러워서 그런단다. 내 말 명심해라. 너는 아직 교양이 한참 부족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정성과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호의는 조혜자 여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을 이쁘게 할 줄 몰라서 나도 참 그래, 너무 담아두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담아도? 에이, 엄마가 원래 그러잖아. 자기 말투는 생각 못하고. 우리가 엄마 덕분에 품위 있게 사는 법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자. 남편의 말에 저는 더 큰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가르치려 드는 조혜자 여사의 차가운 시선과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남편.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제 진심은 늘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딸이라는 꼬리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조혜자 여사의 63번째 생신입니다. 유명한 호텔 뷔페에 예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죠. 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남들 다 보는 데서 복작거리며 생일을 보내니? 정성스럽게 집밥 차려서 조용히 축하하는 게 진짜 명문가 도리지. 결국 저는 어머님의 그 대단한 체면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밤잠을 설쳐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각종 전과 신선한 회까지. 주방은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주방 언저리를 서성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혼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는 가서 거실상 좀 펴줘.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내가 이따 안마해줄게. 오전 11시가 넘자 시누이 소라가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제가 차려놓은 과일을 집어 먹었습니다. 언니, 저 배고파 죽겠어요. 음식 다 됐어요? 응, 아가씨.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조혜자 여사는 한껏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흐뭇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자고로 여자는 이렇게 안 사람 노릇을 톡톡히 해야 하는 법이야. 저는 어머니께 수줍게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생신 선물로 드리는 용돈이에요. 필요하신 거 사세요. 어머, 언니, 이번엔 얼마나 넣었어요? 나도 용돈 좀 줘. 소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조혜자 여사는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아 챙기며 우아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지훈아. 잘 쓸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온 뒤 저는 기름진 손을 닦으려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조혜자 여사와 소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오늘도 언니가 준 용돈 꽤 두둑하더라. 저번에 갖고 싶다던 가방 사면 딱이겠어. 소라의 들뜬 목소리에 조혜자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예, 말도 마라. 솔직히 그 고물상 집안 돈 쓰면서도 내심 찝찝해. 근본 없는 집안 돈이라 그런지 빳빳한 지폐에서도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엄마도 참. 냄새나도 돈은 돈이지 뭐. 소라는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아나 본데 천한 돈은 아무리 세탁해도 티가 나는 법이야. 우리 현우가 아까워 죽겠어. 더 좋은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이랑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고물이나 줍던 사람 돈으로 호강하려니
내 품위가 다 떨어지는 기분이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그 투박한 손으로 밤낮 없이 고물을 주워 만든 돈입니다. 자식 기 안 죽이려고 당신은 해진 옷 입으면서도 사돈댁에는 아낌없이 퍼주셨던 그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쓰면서 찝찝하다니요. 기름 냄새가 난다니요. 제가 그동안 시댁을 위해 바친 5년의 시간과 정성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당분간은 티내지 마. 언니가 눈치는 빨라서 돈줄 끊기면 골치 아파. 내가 애냐? 걱정 마라. 앞에서는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그만이지.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웃고 있는 바보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 화장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찝찝하고 냄새나는 돈, 다시는 만지지 못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조혜자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대단한 근본이 돈 한 푼 없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단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고물들과 커다란 집게차들이 가득했죠. 코끝을 스치는 쇠 냄새와 매캐한 기름 냄새. 평소에는 익숙하던 그 냄새가 오늘따라 제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아버지는 반갑게 웃으며 거친 손을 바지에 슥슥 닦고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그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손마디와 손톱 밑에 깊게 박힌 검은 기름때. 조혜자 여사가 그토록 경멸하며 냄새난다고 비웃던 그 흔적들이었습니다.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나 이런 말 들었어. 어머님이 아빠 돈에서 기름 냄새 난다고 근본 없는 집안 돈이라고 하는 거 다 들었어. 제 말에 아버지의 몸이 잠시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제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구나. 우리 딸 많이 속상했겠네. 저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아빠 은근히 무시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알고 있었냐고.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돈 어른들 눈빛 보면 대충 감이 오지. 상견례 때부터 내가 말하면 입술을 비죽거리시곤 했잖니. 저는 기가 막혀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셨냐고. 아빠가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사위한테 외제차까지 사주면서 다 퍼주기만 한 거야? 아버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셨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하나도 안 부끄럽단다.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사돈댁에서 우리 딸을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알았지. 내가 굽실거려야 네가 시댁에서 큰 소리치고 살 줄 알았어. 자식 기 안 죽이려고 못난 짓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아버지는 당신의 존엄을 깎아내려 저를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깊은 사랑을 이용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딱딱하게 굳은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왜 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제가 똑똑히 알려줄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아빠를 욕하게 두지 않을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이미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그 소중한 돈들, 그 땀방울을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거 전부 다 돌려줄 거예요. 단 한 푼도 그 사람들에게 아까운 돈이 흘러가지 않게 할게요. 아버지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아왔던 인내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조혜자 여사가 그토록 숭상하는 근본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지 하나씩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있던 가족 카드를 꺼내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무시한 채 가장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고 우아한 정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조혜자 여사에게 발급해준 가족카드를 즉시 해지 처리했거든요.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묘하게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조혜자 여사는 평소처럼 단골 백화점에서 친구분들과 쇼핑을 즐기고 계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죠. 오늘 점심은 내가 낼 테니까 다들 마음껏 골라요. 우리 집안이 원래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은근히 기를 살리며 지갑을 여는 게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상대로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결제 승인 거절. 정지된 카드를 사용하려 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백화점 식당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풍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머, 조 여사. 오늘 아주 잘 먹었어. 역시 조 여사네 집안은 통이 다르다니까. 별 말씀을요. 자, 여기요. 조혜자 여사는 우아한 손짓으로 제가 발급해준 카드를 점원에게 건넸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겠죠.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네,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긁어봐요. 점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넣었을 겁니다. 손님, 확인해보니 정지 카드라고 뜹니다. 분실 신고가 되었거나 해지된 카드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친구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어머, 조 여사. 어떻게 된 거야? 혹시 한도가 다 찬 거 아니니? 아니, 정지라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조혜자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을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며느리가 얼마 전까지도 잘 쓰라고 했거든요. 잠시만요. 내가 전화를 좀 해볼게. 어머니는 당황해서 손을 떨며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찾으셨겠죠. 그토록 강조하던 명문가 조혜자의 품위가 백화점 점원과 친구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의 돈이라며 찝찝하다고 비웃던 그 카드가 멈추자 어머니의 그 대단한 근본도 함께 멈춰버린 셈이죠. 저는 화면 가득 찍힌 결제 거절 알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짜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을 겁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어머니는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드디어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벨소리가 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이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를 보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의 집안 돈을 우습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실감하고 계실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조혜자 여사에게 오늘 오후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참담하고 어두운 시간이 되고 있을 겁니다. 카드 정지 소동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혜자 여사는 그날 이후 제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대신 제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무런 데가 없이 내준 지 벌써 3년입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제 친정을 무시해온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제가 보낸 서류가 그 집 거실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시댁 아파트 복도에 섰습니다. 집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부동산 명도 소송? 퇴거 통보서? 조혜자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 섞인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벨을 누르는 대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법원에서 보낸 노란 봉투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조혜자 여사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제 등장에 조혜자 여사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너 잘 왔다. 이게 다 뭐니? 법원에서 이상한 게 날아왔어. 우리 집을 비우라니 이게 말이 되니? 이거 분명히 배달 사고거나 서류가 잘못된 거지. 그치? 저는 조혜자 여사의 손에 들린 서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어머님. 제가 보낸 거니까요. 조혜자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보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찝찝해하시던 고물상 집안 돈으로 산 집이죠. 기름 냄새 나는 집에서 계속 살게 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옆에 있던 시누이 소라가 눈을 크게 뜨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보고 이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거야? 엄마랑 나랑 갈 데 없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래? 저는 소라를 향해 눈길도 주지 않고 중개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인이 거실 이곳저곳을 살피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조혜자 여사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지훈이가 이럴 애가 아닌데. 너 지금 나 겁주려고 장난치는 거지? 응? 어머님, 저 장난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딱 2주 드릴게요. 2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매매 계약 벌써 진행 중이라 유예기간 같은 건 없어요. 조혜자 여사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입이 방정이었어. 내가 그날 한 말 다 취소할게. 기름 냄새라니 내가 미쳤었나 봐. 저는 조혜자 여사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으셨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던 그 대단한 근본으로 어디 한번 집을 구해보세요. 학자 집안이시라니 길바닥에서도 품위는 잃지 않으시겠네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조혜자 여사의 통곡 소리와 소라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5년 동안 얹혀있던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집을 나오며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집 내놨어. 2주 뒤면 도어록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어머니 모시고 나갈 곳 알아봐. 이제 그들이 어떤 발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 호의가 권리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주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가 끝난 서류 몇 뭉치가 놓여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남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옷차림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남편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지훈아, 나야.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저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건만 해. 나 지금 바빠. 남편은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몸을 숙였습니다. 지훈아, 제발.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노인네가 생각이 짧아서 그냥 혼잣말한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그런 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잣말? 화장실 문 밖까지 다 들리게 시누이랑 맞장구 치면서 내 친정 욕을 하는 게 혼잣말이니? 너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애를 쓰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봐, 자기야. 5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5년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 엄마랑 소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머니가 너한테 전화도 100통 넘게 하셨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소리가 나도록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내 집안에 쏟아부은 돈 명세서야. 내 사업 실패하고 남은 빚 갚아준 거, 시어머니 생활비, 시누이 용돈, 그리고 지금 너희 식구들이 공짜로 살고 있는 저 아파트 시세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해뒀어. 남편은 명세서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었고 저에게는 인내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지훈아, 이건 너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고물상 집안 돈이라 찝찝해서 못 쓰겠다고. 돈봉투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런데 너도 알지? 너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기름값, 네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정장, 전부 그 냄새나는 돈으로 산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종이를 남편의 코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너 같은 방관자랑 부부로 지낼 이유 없어. 너는 어머니가 내 친정 무시할 때마다 참아라, 이해해라는 말밖에 안 했지?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이제 알겠니?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이혼은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니, 당신은 내가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거겠지. 이제 그 귀하고 잘나신 근본 있는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살아. 어머니 소원대로 기름 냄새 안 나는 깨끗한 집에서 공기나 마시며 사시라고 해. 단 2주 뒤까지 짐 안 빼면 나 법대로 강제 집행할 거야. 남편은 허망한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남편은 한참을 제 사무실에 서 있다가 결국 어깨를 늘어뜨린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5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는 죽음보다 싫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껍데기뿐인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 위로 향긋한 고기 냄새가 감돌고 있었죠. 지훈아,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냐? 아빠, 이런 옷 입고 와서 이런 데 앉아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멋쩍은 듯 낡은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평생 땀 흘려 일하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란 거잖아요.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 드시는 거예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휴대폰을 그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훈아, 전화 온 거 아니냐? 벌써 몇 번째 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전화 아니니까 우리 식사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휴대폰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놓은 휴대폰 너머로 드르륵, 드르륵 끊임없이 진동음이 울려 퍼졌죠. 아마 지금쯤 조혜자 여사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미친 듯이 제 번호를 누르고 있을 겁니다. 카드도 정지되고 집까지 비워야 한다는 날벼락을 맞았으니 그 잘나신 품위가 다 어디로 갔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한 통, 10통, 어느덧 50통을 넘어가는 부재중 전화. 저는 그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우아하게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선홍빛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를 한 점 잘라 아버지 앞접시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해보는구나.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저는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뜨는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죠. 부재중 전화 103통. 조혜자 여사가 제게 보낸 다급함의 크기가 숫자 1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경멸하던 고물상 딸의 목소리 한 번 듣기 위해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전화를 걸어대는 꼴이라니 참으로 우습고도 통쾌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휴대폰 화면을 살짝 보셨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겠니? 사돈댁 어른이 저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나중에라도 후회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저 절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아빠를 모욕하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인걸요. 그래, 내 마음이 편하다면 다행이다만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이제 예전의 바보 같은 김지훈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아빠랑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저한테는 훨씬 더 소중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진동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입안 가득 퍼지는 스테이크의 고소한 풍미가 지난 5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혜자 여사는 지금쯤 차가운 바닥에서 절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최고의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약속했던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비란 없는 법 집행의 날이 밝았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 제가 내줬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이삿짐 센터 트럭의 요란한 소음이 단지 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고풍스러운 소파와 수입 식탁들이 거칠게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죠. 먼지 하나 묻는 것도 싫어하시던 그 비싼 가구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저 집 학자 집안이라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압류당하는 거야? 어머, 짐 좀 봐.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었었나 보네. 사람들의 시선에 조혜자 여사는 얼굴을 가린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우아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죠. 그때 저를 발견한 시누이 소라가 앙칼지게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 짐들 다 어디로 가라고. 우리 당장 오늘 잘 돼도 없단 말이야. 저는 소라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2주 동안 시간 충분히 줬잖아. 그 잘난 근본 있는 집안끼리 힘을 합쳐서 대궐 같은 집이라도 구했어야지. 남편은 옆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짐더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봐, 당신도 참 염치 없네. 공짜로 살면서 내 부모 욕할 때는 신나더니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그때였습니다. 너클 놓고 있던 조혜자 여사가 갑자기 제 발치로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받아오. 이 나이에 내가 어디로 가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창피를 어떻게 당해? 어머니의 울음 섞인 비명이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구경을 하기 시작했죠.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던 분이, 그토록 남의 눈을 의식하던 분이 길바닥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투박한 손으로 건넨 돈봉투를 보며 기름 냄새 난다고 비웃던 그 입술이 지금은 제 발등에 닿을 듯이 비굴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허리를 숙여 조혜자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할머니, 근본 있는 분이 왜 길바닥에서 이러세요? 조혜자 여사는 할머니라는 제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길거리의 낯선 타인을 대하는 제 시선에 온몸을 떨기 시작했죠. 지훈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로 끝이에요. 제가 드린 돈 쓰면서 찝찝하다고 하셨죠? 이제 찝찝할 일 없게 해드렸으니까 그 고귀하신 정신으로 어디 한번 버텨보세요.
아, 그리고 이 아파트 오늘 계약금 들어왔어요. 새 주인 올 거니까 남은 짐들 다 치우고 빨리 나가주세요. 저는 조혜자 여사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조혜자 여사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과 서로 남 탓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시누이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그들의 명문과 성벽이 돈 한 푼 없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추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차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썩은 가지는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더 이상 제 친정 식구들이 남의 눈치를 보며 비굴해질 일도 없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삶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제 아버지가 일궈낸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길바닥에 남긴 비참한 흔적들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도 깨끗이 지워버릴 참입니다. 창밖으로 저희 리사이클링 기업의 거대한 집화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가고 분류된 자원들이 새로운 가치를 얻기 위해 산처럼 쌓여 있는 풍경이죠. 저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회사를 이끄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건네준 서류를 확인하며 저는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그리고 현장 직원들 이번 달 보너스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사장님 덕분에 일할 만난다고 난리예요. 직원이 나간 뒤 집무실 안쪽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정한 모습으로 은퇴하셔서 고문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딸, 이제 제법 사장 티가 나는구나. 아빠 오셨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기름때가 깊게 박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투박하고 단단한 감촉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훈아, 요즘도 그 사람들 소식 들리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변호사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혜자 여사는 지금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끼던 가구며 가방들은 헐값에 팔려나갔고 시누이 소라와는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산다더군요. 남편이었던 현우 씨는요?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혜자 여사가 사는 동네를 우연히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그 풍경을 지켜봤죠. 마침 저 멀리서 고물상 트럭 한 대가 확성기를 크게 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물 삽니다. 폐지나 고철 삽니다. 그 소리에 조혜자 여사가 허름한 차림으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더군요. 예전에 그 우아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깊게 파인 주름과 퀭한 눈만이 그녀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물상 트럭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내가 복을 발로 찼어. 그 귀한 돈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람결에 실려온 그 울음소리에는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후회하는 건 자신의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돈과 안락함이겠죠. 끝까지 사람 귀한 줄은 모른 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고물 더미 위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 아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명문가 집안이랑 이혼하고 혼자 회사를 이끄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근본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되는 거라고요. 남이 흘린 땀방울을 비웃지 않고 사람 귀한 줄 아는 게 진짜 품격이고 근본이라고 말해줬어요. 아버지는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내 딸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를 그 배경이나 직업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근본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와 품위는 남을 깎아내려 얻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구고 따뜻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이름 석자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 합니다. 고물상 딸 김지훈으로 시작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인 김지훈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제가 정의한 저만의 진정한 근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빛나는 인생의 승리라는 걸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일구고 계신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고귀한 근본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지훈 씨의 긴 인내와 통쾌한 홀로서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댁에 무너진 체면을 세워주려 애썼던 그녀의 헌신은 결국 배은망덕이라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주저앉는 대신 기름때 묻은 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에서 진정한 근본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겉으로만 명문을 외치며 타인의 노력을 비웃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이 경멸하던 그 고물상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허상뿐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일군 삶의 궤적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지훈 씨가 당당한 경영인으로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스스로 일궈낸 빛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